안녕하세요. 토호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경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동주택관리법 중 그 아래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 시간은 공동주택관리법이었고요. 이번엔 그 밑에 시행령입니다. 내용 들어갈게요. 관리 방법의 결정 방법이라면 위탁, 자치, 도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관리 방법 바뀔 때 그 플로어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입주자분의 10%가 이제 제한을 해요. 이제 구두로 해도 되고 제한하고 그러면 그 제한을 받아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를 찬성하면 업체나 아니면 위탁업체 관리 방법 이런 거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10%가 제한이라는 건 이 제한에 대한 증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입주자 대표의 임원 선출 관련된 내용. 위에 좌동은 똑같으니까 현행과 같은데요. 그 전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라고 해서 이제 그 500세대 이상만 요렇게 그러니까 선출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500세대라는 항목이 없어졌고요. 그냥 회장 선출 방법으로 표기했습니다. 즉 세대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선출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은 가에서 다목 같은 경우는 기본이거든요. 비밀선거, 보통, 평등, 직접선거이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0%가 투표하고 최다 투표자 선출한다. 후보자가 1명도 똑같이 10% 이상 투표하고 최다 그러니까 표를 받은 분이 선출된다. 나는 이렇게 1번 가에서 다의 그 조건에 맞춰서 선출을 하는 게 맞는데, 나 같은 거는 입주민들이 직접 평등 복통 선거를 안 그러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입주자 대표에서 과반수로 선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라에서 이제 항목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나 아니면 최다 득표자 2명 이상인 경우에 추첨으로 선출할 수 있다. 자,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후보자가 없어요. 그래서 가에서 다목까지 어떻게 후보자가 없으니까 선출이 안 돼. 그런 경우나 아니면 가에서 다목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만 봤더니 10% 이상인 줄 알았더니 무효표나 이제 잘못된 기권표가 있어서 10%가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면 뭐 예를 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 자기네 아파트의 규약으로 정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선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선출 방법도 얘도 똑같아요. 이거는 대표자 선출을 동대표 선출하고 똑같으니까 이런 것도 똑같이 얘도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자, 여기 있는 걸 한번 볼게요. 후보자가 없거나 가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라 선출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똑같은 거죠. 이제 추가 선출 포함해서 요게 선출 필요 인원이 미달해서 추가 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대표회의 어디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고 또는 선출할 수도 없다.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는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의 과반수의 찬성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 그분들이 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해당 인원을 뽑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것도 마찬가지. 추첨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그 내용이니까 한번 본인들이 선관이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를 지금 투표를 선출하는 경우는 이 자료보다는 이 계정 자료 있잖아요. 이 투표 관련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1에서 몇 항은 좌동, 상동에서 이제 같은 내용은 이제 생략한 게 있으니까 이 실제 제도에 대해서 그 공동주택 관리 시행령을 아예 출력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요약본이라 이사 선출 방법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해요. 얘는 이사니까 그 자체 대표회의의 그 직책을 또 주는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 바로 누구 하나 선택할 수 없죠. 이런 경우 추첨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삭제되었다.
500세대 미만의 경우 이거는 삭제됐어요. 왜냐면 아까 맨 처음에 언급할 때 500세대인 경우는 이렇게 뽑고 500 그래서 요 밑에 계정전은 500세대 미만에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요거는 아예 그 내용이 삭제됐다. 500세대 미만인 거는 별도 나눠진 건 없다. 똑같이 간다. 예전에는 나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동별 대표자 임기 관련해서는 이건 현행과 같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가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 해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추가됐어요. 그 전에는 회장 및 감사에 따라 입주자 대표의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제 해임에 대해서 이분들은 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외하고 전체 입주자 등이 10%가 투표해서 그 투표자 과반수 찬성하면 해임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회장 및 감사는 제외가 아니라는 거. 그죠? 해임.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기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단서를 줬어요. 해임할 수 있는데 그 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해라 라고 해놨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거의 똑같은 거는 이렇게 점점점점 표시한 거니까 크다야지 뭐 할 건 없는데 예전에 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기구를 설치하라는 거고 그죠? 근데 거기에 층간소음만 아니라 간접 흡연 민원도 많으니까 이것도 같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할 수 있는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입주자 등이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흡연에 관해서는 다른 분들의 간접 흡연이나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권리 있죠. 내 건강을 남에 의해서 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층간소음과 간접 흡연에 관련 것도 그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뭐 제가 봤을 땐 층간소음위원회에서 간접 흡연도 하려나? 어쨌든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장기선 충당금 적립을 하라. 누구누구 입주자들이 하고 그런 내용들은 똑같고요. 1에서 2항은 똑같고 사망이 그 전에 3에서 8은 있었던데 요거를 생략하고 새로운 사망이 생긴 거예요. 장기순 충당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각각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식을 아예 그러니까 제시한 거죠. 월간, 한 달간 각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 금액의 기준은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에 수선 총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주기로 했다. 여기는 4년인가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 계획을 3년을 합시다. 3년 동안 총 수선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분모로 나눠요. 3년이면 총 공급 면적으로 나누면 이제 단위당 면적에 대한 그 단가가 나오죠. 그래서 12달 하고 그 계획 기간 연으로 나누면 이게 월간 수선 비용인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이거는 1단이니까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을 곱해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식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식을 세워보시면 되고 요거 가로 식 보는 방법 아시죠? 얘가 그냥 요 나누기가 총 공급 면적하고 12달 계획기간 연을 전체 수선 비용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으로 곱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식을 알려줬으니까 여러분 식이 부가내어서 있는 식이 금액이 맞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자 보증이나 아니면 하자에 대한 관련 업무를 할 건다. 그러면 이거를 꼭 보고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그닥 많이 제재하진 않았는데 하자 보수 청구 서류하고 보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할 겁니다. 하자 보수 청구 서류 등 대통령 정하는 서류, 그러니까 하자 보수를 하고 그 서류를 대충 보관하지 말란 거예요. 하자 보수 청구 내용이 적힌 서류, 이거는 이제 하자를 청구하려는 입주자 쪽이죠. 그 다음에 사업주체에서 하는 하자 보수 이렇게 난 했다 이렇게 내용이 적힌 서류, 서로 쌍방에 대한 걸 각각 보관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하자 보수 보증금을 이래이래서 우리가 청구를 했다 또는 그거 보증금 얼마를 납부했는지 갖고 있다 이런 내용 있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썼는지 이 관련된 서류까지 다 빠짐없이 갖고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나열했다는 거는 빠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류,
그리고 그 밖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하자보수 청구 대행을 위하여 관리 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대행하는 관리 주체가 가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관리 주체를 말하고, 이에 따라 그 서류, 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해야 된다. 없애지 말아라. 갖고 있어라. 이거죠. 그 내용에 따른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에 이것도 등록을 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하자 정보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문서 또는 전자문서와 하자정보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내용은 관리 주체가 사업 주체에게 하자봇을 청구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10년간. 5년 아니에요. 보통 5년이잖아요. 10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청구 서류에 대한 제공 중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 주체는 각 호의 서류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만약에 요청 서류가 있잖아요. 이거를 즉시 내줘야 됩니다. 사본 또는 복제물. 그에 따른 그 비용은 부담하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그 서류를 아무나 와서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원인지 확인하고 제공해라. 그 다음에 신문 방법 및 절차. 하자 분쟁 조정회에서 그 위원회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양 쌍방을 불러놓고 신문을 하죠. 그죠? 그럴 때 재판 같은 경우잖아요. 그렇게 신문 기일에 당사자를 출석시켜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을 해야 해요. 근데 다만 당사자가 코로나나 질병 아니면 해외에 있다. 이렇게 신문 기일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진술을 합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문 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 내용들 기록하라는 거잖아요. 사건 번호, 사건명, 분쟁조정위에서는 이걸 다 갖고 있어야겠죠. 신문한 날짜 및 장소, 이거를 다 기록한 사항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출석한 당사 등의 선명,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사항을 신문 기일까지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통지해야 할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 보자. 44조의 2조 2항이니까 이거죠. 이게 44조의 2조 2항 하자 분쟁 할 때 이거 좀 법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출석한 당사자 등의 성명, 신문한 날짜, 장소, 이렇게 신문한 내용과 당사자 진술 내용도 다 기록해서 이제 얘기해 주셔야죠. 그 신문에 관여한 위원과 신문조서를 담당한 직원이 이게 기명 날인, 이게 서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얘기를 했다. 이 용어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신문, 맞아. 신문 길라 이렇게 해서 처리했다. 요 내용들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기명 날인 해야 됩니다. 분쟁 재정 사건의 분쟁 조정 회부, 분쟁 재정 분과위원회는 재정 신청된 사건을 분쟁 조정에 회부하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해당 사건에 관한 서류, 그 다음에 물건 등 분쟁 조정 위원회로 송부를 해야 됩니다. 분쟁재정분과위원회는 서류 및 물건을 송부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제대로 받아야 되죠. 재정문서의 기재사항 똑같아요. 아까 그 분쟁이나 아니면 하자나 똑같아요. 이 기재할 사항은 사건 번호, 사건명, 하자 발생 위치, 당사자, 선정 대표자 및 대리인 성명과 주소, 그 다음에 주문, 그 다음에 신청 취지, 이유, 지정한 날짜. 얘는 조금 더 내용이 디테일하게 7가지나 돼 있습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1항에서 그 6호 이유를 적을 때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됩니다. 분쟁 재정에 따른 이행 결과는 이 본문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 재정상,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은 다음 밑에 있는 내용이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 등의 5분의 4 이상 동의 없이 공동주택 공용부분 하자보수를 제외한 담보 책임에 관한 분쟁 재정을 신청한 사건. 이거는 좀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예, 아주 예외적인 드문 사건인데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는 좀 필요하신 분 보시고 그렇게 언급해서 제가 여기서 읽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그 예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요. 이제는 이게 2천만 원 올랐다. 요게 바뀌었습니다. 벌금 부과 금액이 올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가 이번에 개정이 됐죠. 이거는 그 경비원 업무 관련해서 제가 영상 올리긴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는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그죠? 미화원이 없고 청소원이 한다는 건 안 돼요. 근데 청소원이 만약에 퇴근하고 어쩔 수 없이 민원이 있어서 가서 하는 거.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그 경비원님들 중에서 경비원은 관리 초소, 그 경비 초소에만 있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관리실은 공동시설 관리하잖아요. 관리사무소는 공동시설 관리하는데 세대민원 아예 자체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자기의 해야 될 업무가 경비원들은 경비만 왔다 갔다 출입하는 사람만 보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못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거면 입주민들이 경비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KT 텔레카 같은 그런 업체를 그냥 갖다 놓고 CCTV만 하면 돼요. 경비원을 그런 것로 대체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본인의 필요 가치를 너무 한정적으로 해서 나는 이건 아니라 난 이건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경비원들한테 이것저것 다 시키는 건 또 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차관리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주차관리 잘못해서 강남 쪽은 스크래치 나거나 그러면 그 경비원들이 보험을 따로 든대요. 자기 보험으로 해결한다고. 그거는 부당한 거죠. 그런 거. 또 아니면 대표회장이 자기 집에 와서 이삿짐 날라라. 이런 것도 부당한 거죠. 근데 요 정도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부당한 업무는 아닙니다. 이런 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면 법적으로 아예 그냥 금지시키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근데 입주민들이 못하게 그 경비원님들이 못한다고 하면 그럼 입주민들은 효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안 하면 그럼 우리가 못하는 경비원을 고용하겠느냐. CCTV 설치하고 만다. 그럼 입주민들이 조를 싸서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나누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법을 이렇게 한 이유는 이거 잘못된 법이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해주면서 경비원들의 고용 유지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측면이 있어요. 내가 직원을 고용하는데 이 정도 적어도 이 정도의 서비스는 받고 싶어서 고용했는데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는 절대 법에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입주민은 무슨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까지 돈을 줘가면서 내가 이 사람들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CCTV 설치하고 알았다. 우리가 우리끼리 조짜서 하고 우리가 알아서 그냥 그 경비원 주는 금액 줄인 거를 우리끼리 그냥 수고료를 나누자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그 현실과 실무에 그 약간 괴리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만약에 격리도 회계만 처리한다고 하면 솔직히 그 다 회계 대행 줘버리지 격리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써요? 민원 전화 받고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다른 것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쓴다고 하는 건 이건 고용입니다. 제가 물건으로 취급한 건 아니고요. 그거 참고해 주세요.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안내문은 뭐 공고문 같은 거, 우편 수취함은 고지서 같은 거 투입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해라. 이건 해도 된다. 두 번째,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차관리는 주차 차단기, 그죠? 아니면 가끔 그 통행에 방지되는 차량 있으면 주차 위반했으니까 차 빼라고 이런 거, 그죠? 남의 차 키 받아다가 차 발레 파킹 해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택배 물품 보관 같은 경우는 그 경비 초소에서 잠깐 그 집에 직원이 부재, 그러니까 집안의 입주자가 부재였어요. 그러면 이제 부재시 경비실이라고 썰 수 있잖아요. 그럼 경비실에서 받아놓고 그분들이 와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택배 물품은 보관해 놓고 예를 들어서 실제 사례예요. 절임 배추를 배달받고 그분이 어떻게 아예 관리 경비실을 들리지도 않고 인터폰 호출해서 저 지금 왔으니까 우리 집으로 배달해 주세요. 이거는 안 된다고요. 얼마나 무거워. 그거는 안 된다. 보관 업무지 와서 찾아가야 됩니다.
경비원 시키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